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네, 예. 재판이었다.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누군가 조정했다라는 쪽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그건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불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연한 것입니다. 예, 공개된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알잘 오늘은 오랜만에 그알 채널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국내 유일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굳이 인사가 필요합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면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필요하나 싶기도 한데.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재심 재판으로 되게 바쁘다고 들었어요. 무기수 장동호 씨 사건인 송정 네. 저수지 추락 사건, 네. 순천 막걸리 살인 사건, 다양한 재심 사건을 맡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은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제 재심 개시 여부 확정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네. 이제 8차 사건이 많이 주목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박해일 씨의 실제 인물이라고 모티브 됐던? 예, 예. 그분의 재심, 개시 결정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바쁜데 나왔습니다. 그만하고 싶었던 거죠? 네, 감사하게도 바쁜 시간 쪼개서 그알잘 나와주신 건데 그알잘 출연도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맡아서 진행한 사건 아니면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건 아니면 안 하는데 이제 박홍주 대령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 많이 이분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9월에 나왔던 그 방송 조회수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10만 2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쓴 분들 위해서 네, 네. 열심히 쌓아주신 덕분에 여러 형사사건 재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사건 외에도 종종 이게 과거사, 네, 예. 과거사 사건의 재심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79년 10월 26일에 일어났던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네, 예. 일명 12.6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사형이 집행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예. 기사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 예. 4년 전에 재심 청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기일이 지금 네.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도 네. 이 12.6 사건의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또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죠. 살 사람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이제 8월 14일 개봉 예정인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인데 네, 예. 사실 12.6 사건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건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12.6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건은 이제 알려진 바대로 1979년 10월 26일 날 발생했고요. 네. 11월 26일 한 달 만에 이제 김재규 부장 등 8명이 이제 구속 기소됩니다. 네. 그리고 1심 첫 공판은 12월 4일 날 불과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잡혔죠. 굉장히 빨리 잡힌 거고요. 그리고 1심 선고는 보름 정도 후 12월 20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는 또 1월 28일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인 3심 선고가 5월 20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소되고 6개월 안에 3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빠르게 진행됐네요. 예, 굉장히 빨리 진행됐고 사형 집행까지 6개월 만에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가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많죠. 이 얘기를 오늘 차근차근 해볼 텐데 네, 예. 그렇다면 12.6 사건 관련자들이 받은 죄명이 뭐였어요? 주요 혐의가 내란 목적 살인이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이라는 죄는 보통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형법 제88조에 나와 있는 범죄입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라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국토 참절. 네. 예, 국토를 참절한다는 게 외국한테 영토를 일부 양도한다거나 일부 분리한다거나 영토를 이런 걸 국토 참절이라고 하고요. 국헌 문란은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제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국헌 문란의 목적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시해한 것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판례는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시해 후에 이제 계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 권한을 통해서 이제 무력으로 사태도 진압하고 집권 기반을 확보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이것까지 이제 그 당시 판례가 인정을 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내란 목적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 부장이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긴 합니다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이 시스템이 계속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재심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당시 인정된 범죄를 다투려고 하는 거죠. 재심 사유로 주장한 건 당시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위법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11.6 사건 재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사실 11.6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 당시 그 재판 녹음본을 엄마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경호 실장을 툭 쳐면서 가가 똑똑히 모시시오 이라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 끝마치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하면 이미 첫발이 나갔습니다. 나 이제 수정할 때나 어쨌든 그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기술장 부임해서 전부 그러니까 근경 제2차보가 실장이 자주 김 부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2, 3... 또 끊어졌어. 그 마이크 접촉 불량인 거예요. 체일병. 영웅이 체포하지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공개된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은 법정 안에서 녹음했을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법정 안에서의 녹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법정 외에 다른 공간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빼내서 들으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게 녹음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일병 이런 소리. 예. 그러니까 근경 제2차보가 실장이 자주 김 부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2, 3... 체일병. 좀 나누는 대화를 또 보면은 김재규 부장이 범행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 저거 진술 넣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잖아요.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아 저 진술 지금 법정에서 저 지금 범행 동기 자유민주주의 수호 회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공판 조서에 넣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은 법정의 다른 공간에서 법정의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법정 많이 가시잖아요. 예. 어느 공간이라고 이게 추정이 되세요, 이 공간이? 김재규 부장이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의 최근 법정 증언 그리고 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법정 밖에 법무관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법무관실에서 보안사 직원들 그리고 이렇게 보안사 고위 간부가 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국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듣고 손 좀 봐야겠다라는 어떤 위협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려. 개정한다고.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있구나.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그게 이제 법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인가요? 법정하고 거의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누군가 제3자가 녹음을 한다. 보기 힘든 일 아닌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일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공판 조서의 왜곡 문제라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은 변호인이 법정의 쪽지가 지금 수시로 드나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이 연계하는 삼엄한 군법에 의해서 계속하여 쪽지가 날라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법원 당시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심판관석 주변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쪽지가 수시로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난 후에는 재판을 휴정하거나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 측이 발언을 또 제한하는 어떤 걸로 또 곧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누군가 조정했다라는 그런. 야, 그건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거죠.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재판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가 담기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불법입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당시 대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근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4년 지금 변호사님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변호인인데 그런 식으로 쪽지가 들어온다 법정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온다. 들어오면 안 된 이거 뭐냐고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요. 강하게. 예. 단지 핑계일 뿐이고 결국 이들은 국가 권력을 꿈꾸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내란 기로는 이게 뭡니까? 재판 중에 수차례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한 겁니까? 근데 그 11.6 사건 재판 보면은 이 쪽주 재판 의혹 말고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재판을 두고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재판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구속 재판은 6개월 거의 채웁니다. 그래서 1심 6개월, 2심 6개월, 그 신급마다 6개월 정도 재판을 하거든요. 구속 사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안에 3심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재판이고요. 특히나 뭐 재판에 넘겨지고 기소된 후에 약 일주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재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후로 계속 연일계죠. 날마다 재판을 하고 야간 재판도 했던 것 같아요. 2심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할 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거든요. 불복 이유를 기재합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만기 다음 날 또 재판을 잡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는 진짜 준비할 시간 없는 거잖아요. 네,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재판부도 검토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일정표를 갖다가 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럴 말이 나올 만도 하네요. 예. 근데 당시에 그런 졸속 재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치 군인들에 의한 서슬퍼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이 공개가 됐다면 여론에 의한 통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보도도 통제가 됐잖아요. 검열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11.6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점 있었을까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이제 범행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면은 제지를 많이 당했어요. 변호인 없이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수사와 재판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그 당시 변호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 사건이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게 구속 한 달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재판 시작하자마자 최종 선고를 내린 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1심 재판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는데 그 재판으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심제를 적용받았던 당시 현역구인 박홍주 대령이 정말 안타깝죠. 박홍주 대령은 육사 18기 당시의 육군 대령
현역 군인이었거든요. 군복무를 하면서 김재규 중정부장하고는 계속 긴밀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제 중정부장의 전속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으로서 12.6 사건에 관여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중범죄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만 단심제로 진행했던 거예요? 예,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군법이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군법회의 재판 1심으로 마무리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당시 법으로는 단심제로 진행해서 되는 거네요? 예, 물론 재판 과정에서 그 단심제의 유연성에 대해서 그 박홍주 대령 측의 변호인이 주장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 기각됐죠. 그래요? 예. 그럼 그 당시에 가면 현역 군인이니까 단심제 적용했다까지는 그 당시 법으로 봤을 때는 문제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 당시에 법을 형식적으로 지킨 건 맞지만 근데 그 당시 법이 위헌인 법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재심에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봉쇄됐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는 재판인데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단심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박 대령의 그분의 최종 진술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부마 항쟁을 부장과 함께 엄중함을 목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정 부장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한다는 판단을 믿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박홍주 대령의 그 당시 지위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을 정할 때는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박홍주 대령 같은 경우에 단심제로 가장 먼저 사형이 집행됐고 또 다른 관련자들은 3심까지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선고 4일 만에 사형이 다 집행됐더라고요. 아니 보통 판결 후에 사형 집행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형 확정 후에 뭐 나흘 만에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권력에 옳지 않은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김재규 부장이나 이 당시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화 사유, 뭐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런 사유가 밖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민심이 동요하고 반발하는 어떤 문제를 걱정했던 것 같고 국제인권기구, 뭐 엠네스티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석방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만약 규정해버리면은 사후 이런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것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12.6 사건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만약 이 재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박홍주 대령에 대한 재심이 열릴 가능성 또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보도로 나온 재심 사유를 보면 이걸 김재규 부장 측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 부장이 재심이 된다면 박홍주 대령 등 다른 공범들의 재심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박홍주 대령 같은 경우에는 단심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그 위헌인 법령을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도 박홍주 대령만의 재심 사유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12.6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12.6 사건 재판을 모티브로 한 그 영화 행복의 나라도 이게 듣다 보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정말 우리 역사상 좀 최악의 재판이라고도 할 만한 12.6 재판을 어떻게 다뤘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 이제 조정석 배우님이 당시 변호인으로 출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영화 속에서 그 변호사는 어떻게 그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조정석 배우는 연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정석 배우님이랑 뭐 친분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더 하실 게 없죠? 맛집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넘어가려고 이제.
그러면 박준현 변호사님 기다리시는 그 알잘 막집 추천. 변호사님 작년에 출연했을 때 해남에 있는 해물탕집을 추천하셨어요. 네. 너무 땅 끝에 있는 데다 보니까 제가 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요번에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볼 수 있는 네. 좀 추천할 만한 맛집이 있을까요? 근데 해남에서 바로 올라오는 건 좀 부담스럽고 목포까지 올라왔어요. 목포까지 올라왔어요. 목포 맛집. 예, 목포 맛집. 가보시죠. 그 맛집 추천이 또 그 알잘 영상 뭐 조회수나 추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요? 예. 어떤 집인가요? 신안선도 갯벌낙지. 초무침 좋아하는 분들한테 강추. 막걸리 식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그 목포 현지인이 찾는 맛집. 단 주차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는 알아서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만큼 자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자신 있어요.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은 그 알잘 나오실 때마다 항상 특별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아리 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을 또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 나눈 12.6 사건 재판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행복의 나라 예매 티켓을 나눠드린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로 영화 행복의 나라의 기대평을 적어주시면 15분을 선정해서 1인 2매 영화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또 박준현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출연 소감은 먼저 이제 그 아리분에 앞서가지고 이 영화 기대평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가 12.6 사건 워낙 큰 사건이고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바꿨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 외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연기를 한 조정석 배우가 서슬퍼런 시대에 어떻게 변론했는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영화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준현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